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5년 동안 단 한 방울의 생명수도 허락하지 않아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아롤라 지역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쳤던 이곳에서 지금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은 일제히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이 메마른 사막에 누가 어떻게 강을 만든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사우디 왕실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한 나라 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단 48시간, 이틀 안에 사막에 물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들의 선언에 전 세계 공학계는 미친 짓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협상안이 오가며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기적을 일궈낸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뜨거운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며 머리를 숙이게 된 이 전율 돋는 실화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기술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감동적인 사연을 놓치지 마세요.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롤라 인근의 수자원 관리국으로 향했습니다. 타창 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열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숨이 막힐 듯 했지요. 저는 함단 알라시드입니다. 이곳 아롤라에서 52년을 살아온 이 땅의 흙먼지와 함께 늙어온 사람입니다. 왕실의 먼 친척이자 수자원 총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제 손녀 라야의 목마름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7살 라야의 입술은 수분기 하나 없이 말라붙어 있었고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었죠. 깨끗한 물이 없으면 아이의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룰라 지역의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더 짠 염도 4.5%의 저주받은 물뿐이었습니다. 마실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 물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동쪽 바다 끝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 제 손녀와 우리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전 세계 기술 강대국들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룰라 지역은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기술 강대국들의 무덤이라 불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은 독일의 지멘스 팀이었죠. 러구의 체격에 정밀한 설계도를 든 그들은 독일 공학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설계도만 1000페이지가 넘었고 나사 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에 거대한 장비들을 설치하며 3년 동안 1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 앞에 그 정밀하다는 독일의 기계들은 속수무책으로 멈춰섰습니다. 필터는 일주일 만에 막혔고 결국 그들은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고철 덩어리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사용하는 잠수함 기술이라며 소형 모듈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석 달은 물이 나오는 것 같아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사막의 모래 폭풍이 한 번 지나가자 정밀한 전자보드들이 모래먼지에 마비되어 모두 타버렸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사막용으로 재설계하려면 또 2년이 걸린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일본도, 프랑스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운영비가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었고 중국이 만든 시설은 일주일 만에 부식되어 노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8개국이 도전했고 50억 달러가 이 사막 밑에 묻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더 심해진 갈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녀 라야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제게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서 깨끗한 물 없이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을 새워 전 세계의 수처리 기술을 검색하던 중 제 눈을 사로잡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K-워터라는 곳이
부산 기장에서 초고염수 정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우리 지역의 지하수와 똑같은 농도의 물을 완벽한 식수로 바꿨다는 소식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라야에게는 시간이 없었기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72시간 내에 실력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주변 직원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독일도 3년이 걸린 일을 사흘 만에 해내라는 건 아무도 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함이 닿았던 것일까요? 단 한 곳.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아니 오히려 4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믿기 힘든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도 실패한 일을 이름도 생소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틀 만에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을 때 저는 솔직히 크게 실망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수십 명의 기술진이 올 줄 알았는데 고작 5명의 남자가 캐리어 몇 개와 박스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키도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들이 강태원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환하게 웃을 때 저는 속으로 또 속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사막에서도 이미 성공한 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숙소에 짐도 풀기 전에 바로 현장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국 팀원들은 독일인들이 버리고 간 고철 더미를 보며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시설이 엉망이라며 새로 지어야 한다고 불평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오히려 파이프가 튼튼하다느니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다느니 하며 버려진 자재들을 꼼꼼히 살피더군요. 강태원 팀장은 허허 웃으며 쓸만한 게 많아서 시간 단축이 되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테이너 2개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장비들은 독일의 거대한 기계들에 비하면 장난감처럼 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비웃었죠. 저 작은 냉장고 같은 것에서 어떻게 수천 톤의 물이 나오겠느냐고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떼약볕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성호 박사라는 분은 노트북을 펼치더니 우리 지역의 기온과 모래 입자 크기, 지하수의 염도 데이터를 미친 듯이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정수 조건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이었는데 그저 숫자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센서를 설치하더군요. 최윤서 박사는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로 만든 필터를 꺼내 보였는데 종이처럼 얇은 그 막이 바닷물 속의 염분은 물론이고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99.9%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이재원 씨와 김태경 씨는 섭씨 47도의 살인적인 폭풍 속에서도 용접기를 들고 파이프로 연결했습니다. 독일인들이라면 노조를 들먹이며 시원한 에어컨 밑으로 들어갔을 시간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물 한 모금 건네며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김밥이라는 음식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 라야에게 다가간 강 팀장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는 아저씨가 내일이면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물을 마시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라야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한국 팀의 램프는 꺼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쉬라고 권해도 그들은 약속한 48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잠을 아껴가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을을 돕고 싶어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둘째 날 오전, 시운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모여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강 팀장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탄식이 터졌습니다. 압두 장로는 역시 한국도 별 수 없구만 이라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강 팀장은 침착했습니다. 파이프 속에 남아있던 찌꺼기일 뿐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거짓말처럼 물줄기가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컵에 물을 받아든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셔본 그 물은 65년 동안 우리가 마셔온 그 비릿하고 짠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뒤덮인 것도 잠시 하늘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며 거대한 모래 폭풍인 샌드스톰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에 모래가 섞여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기후에서는 어떤 첨단 장비도 멈추는 것이 상식이었죠. 독일과 미국 팀도 바로 이 시점에서 장비가 파손되어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거센 바람에 전력 공급선이 끊어지며 가동되던 펌프가 멈추자 제 심장도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피하기는커녕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모래바람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날카로운 모래 조각이 얼굴을 핥히는 상황에서도 결연 장갑을 끼고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전신주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 팀장과 다른 대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트럭 배터리 수십 개를 직렬로 연결해 임시 전원을 만들어냈죠. 그들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특수 덮개를 장비에 씌우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래 유입 경로를 차단하도록 실시간으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모래가 필터를 막으려 하면 즉시 역세척을 실시하며 밤새도록 폭풍과 싸웠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헤드램프 불빛이 모래먼지 사이로 번뜩이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구나 하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설치한 분수대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막의 기후 문제를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극복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를 타고 급히 달려온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님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님은 직접 컵을 들어 물을 마셔보더니 크게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적이다. 수많은 나라가 왔지만 오직 한국만이 진심으로 사막의 목마름을 이해했다라고요. 그 자리에서 왕세자님은 한국을 사우디의 국가적 파트너로 지정하고 비전 2030의 핵심인 수자원 사업 전체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의 K-워터와 기술 기업들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배로 치솟았습니다. 우리 아룰라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한국팀이 만든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 덕분에 마을 전체에 수로가 생겼고 사막 한복판에 푸른 농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 손녀 라야의 변화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이의 안색이 돌아왔고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맑은 물에서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 멀리 동쪽에서 온 5명의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룰라 마을은 사막의 베니스라 불리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거대한 인공수로를 따라 푸른 야자수와 채소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계만 설치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 청년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소중한 생명수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원 팀장이 귀국하던 날 마을 사람 수만 명이 공항까지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제 손녀 라야는 이제 아주 건강한 숙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반해버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죠. 라야는 제게 보내는 편지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놀라운 질서의식,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빨리빨리 정신 뒤에 숨겨진 완벽주의를 칭찬하곤 합니다. 저 또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어디를 가도 깨끗한 물이 나오고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며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전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는 제2의 제3의 아룰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담수화 기술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으며 중동의 수많은 국가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여전히 한국의 상공 비결을 연구하며 뒤투 섞인 시선을 보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만의 진심 어린 우정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사막에서 함께 모래바람을 맞으며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 기념비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65년의 저주를 단 48시간 만에 축복으로 바꾼 그 위대한 기적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은 제 인생과 우리 민족에게 내린 신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한국의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들의 나라 대한민국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